한창인데요. 이것은 교과서 논쟁이라기보다는 어떤 콘텐츠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좀 광범위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두루뭉실하게 하는 거, 이렇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콕콕 집어서 한번 얘기해달라고 이런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대중들은 항상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고요.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이제 이 시사 문제에 네. 논란의 중심에 나서는 패널들은 네. 대중의 이제 자극에 춤을 추다가 한 번씩 개고생을 하죠. 아, 그렇죠. 네. 온몸으로 만약에 뭐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그거는 결국 개인이 감당을 하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네. 우리는 그야말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네. 고소 고발의 위험을 항상 무릅쓰고 네. 거기에 반해서 네. 반대 거부는 거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이 저격하려다가 저격도 당하지만 오늘도 저격을 또 시도합니다. 네, 황치킨과 장만원의 네. 자, 오늘은 한홍구 교수 지금 성공회대에 재직 중이죠. 네, 이 한홍구 교수가 평소에 했던 언행, 이론 이런 거를 좀 학술적으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싸움을 하거나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품격 있는 토론을 해보자, 이런 뜻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로 오늘 대담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홍구 교수가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것이 네. 그 한 고등학교에서 정교조 네. 교사가 틀은 것으로 보이는 한홍구 교수의 그 영상 테이프 네.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됐죠. 2014년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홍구 교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기자들이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네. 그 예를 들어서 그 조선일보 등이 악의적으로 이제 네. 왜곡시켜서 했다. 네. 그러는데 조선일보 한홍구 교수의 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창룡이 그때 네. 특무대장이죠. 특무대장. 네. 특무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방 직후에 이 한국군에 들어가서 이 남로당과 관련이 있어서 체포되어서 사형 직전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김창룡 특무대장이 죽여버렸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안 나왔다. 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니까 이제 본인이 뭐 그런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숙청해 버렸으면 그 뒤에 대통령 두 자리가 안 나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 테이프를 들을 시간도 없고요. 뭐 듣고 싶지도 않은데 오늘 방송을 하니까 죽여버렸으면이든 숙청해 버렸으면이든 어쨌든 죽는다. 네. 죽인다. 네. 라는 부분이 그래 죽어야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개론도 안 네. 했을 거고 네. 그 다음 박근혜 현 대통령도 네. 안 나왔을 거라는 이야기로 했죠. 그리고 본인이 이 해방 이후에 역사가 잘못되면서 현대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한다 그랬는데 네. 이승만 정권이 뭐 이 한강 다리가 잘리고 다시 돌아오는 순간에 세월호가 가라앉는 출발점이었다. 이분은요 문학가입니까? 한마디로 이 픽션 전문가입니까? 그 역사적 사실과 문학적 상상력을 결합하는 듯한 이런 기술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뭐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관통권 네. 뭐 이야기를 네. 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이 야권 내부에서도 네. 친노 진영의 네. 설화가 음. 그 단결의 신문에 연구하는 뭐 그 연재하는 네. 취중 뭐 지금 취중 토크인지 취중 방담인지 뭐 뭐. 그런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뭐 영혼이 자유로워 가지고 네. 어떤 이야기든 마음대로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그럼 예술을 하셔야죠. 역사를 하시지 말고. 적어도 강연을 한다면 네. 그 강연에는 그 이야기가 출발하던 시점과 그 다음에 끝나는 시점에 있어서 일목요연한 인과선들이 맺어지게 해야 되는 거고 네. 적어도 공개적인 강연 자리에서 우리가 술 먹다가는 그럴 수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네. 뭐 싫어하는 사람이 그때 확 죽어버렸으면 그 자식들도 안 낳았을 텐데 아, 그건 이제 뭐 술 먹다가 그럴 수 사적으로 있죠. 그럴 수 예, 있어요. 사적으로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비디오에 의해서 촬영되는 그런 어떤 대중 앞에서의 강연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첫째, 이 역사나 국사를 언급할 학자로서 이분이 주업이 교수지 않습니까? 네. 교수로서 강연을 한 것인데 그런 자격은 없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밖에도 문제가 될 만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진술 또 발언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그 이야기한 내용에 보면 네. 이승만이 다시 돌아와서 폼 잡은 날
그때부터 세월호 죽음의 항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도 있고요. 자, 무게중심이 여기 있으면 대한민국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저 위에 이승만 같은 놈들한테 가 있고, 자, 공개 간제에서 자신이 아무리 싫어하고 인정하기 싫고 자신과 정치 역사적 의식이 다른 네. 사람이라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을 공개 장면에서 놈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은, 만약에 그랬다면 이분은 정신세계가 참 네, 독특한 문제가 있죠. 분이네요. 네. 그 다음에 그때 탁 죽여버렸으면, 자, 여기서 숙청해버렸으면 죽여버렸으면 뭐 의견이 엇갈리는 거 있는데 내용은 뭐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대통령 두 자리는 확실하게 바뀌어요. 자, 적어도 학자라면 이 선거의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는 이런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에 누가 죽어버렸더라면 네. 뭐 대통령 두 자리가 바뀌어요라고 이런 식의 가정과 가설, 무슨 백투더퓨처 영화도 아니고 말이죠. 네. 이건 도대체 공개 강연에서 할 수 없는 함량 미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좌파가 왜 안 되느냐? 항상 이런 식으로 이 뭡니까? 네. 레트로, 네. 과거에 이 복고적으로 흘러가서 자신들의 힘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네. 역사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극단적인 저주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갖다 회복한다. 그다음 또 대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 부정 투개표 문제 제기하는 분들 계신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모르면 말 안 해야죠. 모르는 사람이 왜 말을 합니까? 그것도 석연치 않아요. 잘 모르면서 석연치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수가 이야기해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 학자는 적어도 역사적 사실에 관한은 그렇다와 아니다 둘 중에 하는 거죠. 그래서 박근혜 하는 걸 보면, 네. 지금 대통령 때서 하는 걸 보면 그때 우리가 못 이긴 거는 네. 바보천치죠. 이걸 이제 그분의 평가인데, 아니 이렇게 역사와 자기 생각과 상상력을 뒤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이거는 좀 곤란한 거 아닙니까? 많이 곤란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도 언급했어요. 삼성전자를 국유화하자는 주장에도 거리낌이 없다. 무상 보육이니 무상 급식이냐 가지고 싸웠는데 삼성전자가 국유화되어 있었으면 그걸로 싸웠겠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정도가 국유화되면 네. 이런 거는 싸울 거리도 아니고 당연히 무상이다. 네. 자, 아니 그럼 이분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의 사고 속에서 네. 뭐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전자 국유화가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어쨌든 본인이 이 사유재산 제도에 의한, 네. 요즘 이야기로 하자면 다이아몬드 수저. 그렇죠. 이분은 금수저보다도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아, 이분의 부친께서는 저 일조각의 한만년 예, 한만년시고요. 사장인데, 그 다음에 조부가 또 이 뭡니까? 이분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네. 중요한 역할, 한국 양대 신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모시고, 네. 그 다음에 실명이 어디 나와 있나요? 실명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네. 좀 찾고 있는데 아까 찾아놨었는데, 아무튼 한만년 사장님의 경우에는 살아생전에 그 넷째 아들, 예. 넷째 아들인 나의 교수, 네, 나의 아들 지금 그 이야기 했죠. 그 네. 넷째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다가도 아들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번쩍 깬다. 네. 뭐 언더스쿨에 열심히 다니다가 그래가 군대 뭐 강제 징집됐겠죠. 일찍 군대 가는 신세가 됐다. 네.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고 어쨌든 뭐 이 대학원 간다길래 뒷바라지를 해줬는데 석사 과정을 끝내서도 뭉거적거리고 박사 과정에 입학도 안 할 분들은 취직도 안 하고 있다가 네. 현대사 연구가라는 희한한 신분을 자처하며 잡지에 글을 쓰다가 네. TV에도 나오지를 않나. 강의 준비와 원고에 바쁘다고 네. 부모 형제조차 만나보기 어렵다. 네. 근데 이 뒤에부터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 생각에 너무 놀랍고 슬프고 분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줄담배를 피우는데 네. 이 아들이 미개척 분야에 가감히 도전하는 그런 네. 소장학자의 모습이 아니라 슬프게도 이 말이 핵심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미련한 인간 그것이었다. 이 6.25를 온몸으로 겪은 부모가 네. 김일성에게 품은 정오와 경계, 그리고 전쟁통에 죽고 다치고 피난다닌 공포를 네. 두 세대의 상투적인 잔소리 정도로 치부하다니, 가만 보자 하니 지 혼자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의 자식까지도 혼란시키고 있는 것으로 에비덴 도리로서 다른 부모에게도 면목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가며 이것저것 타일러 봤으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것 같이 자기들만의 진리를 알고 있고 자기들만 세상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식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만년 일조각
그 대표께서 200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예. 이 한만년 대표께서 기명 칼럼으로 네. 89년에 7월에 국민일보의 기명 칼럼으로 네. 89년이면 인연 갈등입니다. 아직 한참, 격파되기 예. 전입니다. 아 그리고 네. 그때는 저기 학생운동이 뭐가 네. 건국대 사탄하고 이러면서 극단적으로 그렇죠. 예, 심화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이념적 386들이 아직 정치권으로는 진입하기 전이죠. 예, 네. 그때 이제 이런 글을 썼는데요. 그 조국 이름은 한기학 씨네요. 독립운동가. 예, 네. 독립운동도 했고 조선 동아일보에 깊이 관여하기도 했고 또 네. 간부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조부가 또 유명한 분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 종기 나면 고약 붙였죠. 이명래 고향. 이명래 고약. 네. 고약 아마 팔아서 돈 엄청 벌었었습니다. 그때는 연고가 없이 대부분 고약. 종기가 저거에서도 고향 많이 썼습니다. 그때는 뭐 모욕을 자주 못해서 그런지 네. 영양이 부실해서 그런지 머리고 뭐 엉덩이고 걸핏하면 종기 걸핏하면 나고요. 종기가 나고 네. 그랬죠. 그래서 종기 나면 이제 이렇게 빨갛스름하게 단단하게 이렇게 올라오면 네. 그 자리에 이제 고약을 붙이는데 고약을 또 보면 까만 부분이 있고 네. 또 하얀 노란 게 있지 않습니까? 고름을 고름을 빨아들이려면 이제 네. 익었으면 네. 노란 거를 가운데 딱 붙여가지고 붙이면 네. 구멍이 뻥 뚫리면서 나중에 흉터가 좀 남죠. 그렇죠. 네. 노란 고름이 뿌리까지 쭉 빠지는 거고 네. 이제 빨갛게 익은 거는 그냥 까만 거를 붙이면 되고 어쨌든 뭐 이명래 고약, 뭐 조명래 고약 그때 조명래도 있었죠. 조명래는 모르겠는데 이명래 고향이 거의 고약 시장에서는 아주 네. 독보적인 위치였고 독보적이었죠. 그 이명래 선생은 임상 실험을 당시 그 청계천 다리 밑에 있던 거린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 고약 치료를 해주면서 이 약 성분을 계속 보완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고약 실험하고 빵 하나씩 줬는지 모르겠네. 요즘은 임상 실험하면 돈을 받잖아요. 아니 그래도 치료해 준 거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딥니까? 네. 아니 뭐 조선 시대는 임금부터가 종기 때문에 사망하는 뭐 이런 그렇죠. 수준이었는데. 그 뭡니까 정삼품송인 정이품송 네. 그게 송리산에 있는 네, 그게 그 이 세조가 네, 몸에 종기가 나서 예. 그 당시에 이제 수안보 온천입니까 어디로 그렇죠. 뭐 피부 치료를 하려고. 피부 치료를 하러 온천 가는 길에 네, 큰 나무가 이 마차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네. 이 왕이 지나가니까 끄떡 들었다라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번쩍 들리면서 임금의 그 어가가 통과하도록 도와줬다. 우리가 한원구의 역사를 하다가 종기의 역사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명래 고약이 나왔으니까 아무튼 이분은 그러면은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상위 0.01% 그리고 조부나 외조부나 또 부친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여도 했고 네. 사실상 뭐 한국의 상류 클래스인데요. 근데 이분들 그 외가나 친가 본가를 보면 네, 뭐 솔직히 그런 정도의 네. 이 명문 가문이 된다면 일제시대 때는 뭐 영 항일 투쟁을 했을까? 뭐 독립운동가시니까 그 뭐 그렇게 네, 조부는 독립운동을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저희들 믿읍시다. 네. 예. 그런데 좌우간 중요한 거는 이 그런 어떤 이 금수저, 네,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태어난 분, 형제가 5명인데요. 그러니까 이 딸 하나, 네, 아들 셋, 넷인데 네, 이 아들 셋과 딸 하나는 다 서울대 연대 네, 교수를 하시나 봐요. 네, 그리고 한국 교수가 이제 성공회 신학대요. 네. 근데 그 집에는 성공회 신학대학 교수 간 사람이 문제아일 정도요. 다른 이 자녀 교육에 일찍 조기 유학이나 네. 투자를 했던 뭐 유학 정도는 갔으니까 교수 학지 않았습니까? 한홍구 교수도 박사는 미국 워싱턴대에서 했습니다. 논문 제목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 독립투쟁사. 이 원전 소스 뭐 갖고 했는지 궁금하네요. 북한 소스 갖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항일 독립투쟁사라는 것은 지금의 김일성 그러니까 김성주 본명 김성주 이 김일성의 항일 독립투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거를 규명한 논문이겠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80년대 그 초반에 네, 아마 대학을 마쳤을 거고 네, 그 이후에 이제 한참 운동권이 전성기일 때 김일성을 전공하면 참 있어 보였죠.
그렇죠. NK라고 그랬죠. 예, 그 시절에 주사파가 한참 이제 한국에 자리를 잡기 시작할 무렵쯤에 네. 김일성 연구로, 그것도 김일성의 그냥 연구가 아니고 항일 투쟁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로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네. 한국의 아마 좌파 계열에서는 NL 주사가 득세하는 계열에서는 네. 가장 아마 이 존경받는 네. 수장의, 그러니까 이 이론계의 수장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네. 미국에까지 가서 박사를 받는. 근데 미국 가서 어떻게 김일성 논문으로 박사를 받았는지. 그것도 뭐 아니 김일성이가 네. 소련군의 앞잡이였으니까 네. 소련의 모스크바에 가면 김일성이 자료가 많을 거 아닙니까? 훨씬 많겠죠. 네. 뭐 그 한국 교수가 있을 때는 동북군이 무너지지 않아서 뭐 부득이 네. 소련에 못 가서 그랬는지, 그러면 뭐 유고쯤 가든지 어디 가서 봤지. 네. 미국에 가서 받은 것도 좀 의아스러운데요. 근데 김일성이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1912년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5년 해방이 될 때 33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일성의 주요 그 항일 투쟁의 업적들은 네. 30년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면 김일성이 제일 처음에 이 뭡니까 항일 투쟁을 해서 성과가 났다는 동년현성 전투라는 게 네. 1933년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보천보 전투라는 것이 1937년이고, 네. 그 다음에 홍기아 전투라는 것이 39년인가 그랬는데, 네. 그 30년대에 벌어진 그 전투 때 김일성의 나이는 20대였단 네. 말입니다. 그럼 20대가 만주 벌판에서 예를 들어서 이 말을 타고 숱한 병사들을 거느리고 일본군을 습격해서 획득한 공을 그만큼 세웠는가 하는 부분의 의문이고요. 저는 김일성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당시에 한국에는 임시정부가 있고 또 임시정부에 들어가지 않은 좌파들은 네. 뭐 최소한 김원봉이처럼 의열단이든지 네. 또 좌파 계열의 독립운동단체를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 사람은 김일성이는 어디에 있으냐? 중국 공산당에 있다가 나중에는 소련 공산당에 정식으로 있었고, 그렇죠. 북한에 해방 이후에 북한에 들어올 때도 뭐 소련 대위 계급장을 달고 왔죠. 예, 그 마지막에는 뭐 일본군들 자꾸 습격해서 성과 조금 얻었다고 급동군 네. 88여단 그 대장을 했습니다. 소련군. 네. 소련의 극동파기군에 대장을 한 거예요. 그 대장이라는 게 뭐 큰 부대가 아니라 조그마한 뭐 이런 부대 대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북한에 진주할 때는 소련군의 장교로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김일성이 했다라는 업적도 따져보면요. 네. 원래 김일성의 이름은 김선주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김일성이라고 불리우던 가명을 쓰던 네. 김경천 장군. 김경천 장군이 만주에 살던 한인 사이에서는 진짜 김일성 장군이라고 불렸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왜 가명들을 많이 썼는가 하면 실명을 쓰면 호적에 딱 있는 대로 쓰면 국내에 있는 가족들이나 네, 전부 다 이제 자금을 제공하거나 네. 거기 따르는 사람들까지 일본이 네. 자꾸 그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출신이 어디였는지 누구인지를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이름을 여러 개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경천도 김일성도 있고 다른 이름이 쭉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만 해도 본명은 김창수. 그리고 처음에 썼던 김구는 9구자가 아니라 거북구자를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본 일제시대에는 네. 수배자였지 않습니까? 네. 수배자도 그냥 수배자가 아니라 1급 수배자. 1급 수배자죠. 현사금 다 걸리고. 요즘도요. 강도나 살인을 해갖고 1급 수배가 되면 네. 자기 이름이나 신분증, 뭐 여권 이런 네. 걸 다 위조로 해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이라는 어떤 소설적인 가상의 인물, 실제 주인은 김경천일 거다라는 게 만주에 이제 전설적으로 회자가 됐는데, 요즘처럼 TV 인터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요즘처럼 뭐 신문 언론에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검색도 불가능하고 네.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네. 어느 출신인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신화, 설화, 만담같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딱 사기치기 좋았죠. 뭐 놈놈놈 영화처럼 네. 어떤 마을에 들어가가 총내고 내가 무슨 김경천이야 김일성이야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일성이 원래 제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지는 않았지만 제가 당시에 만주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마적단, 또 중국의 군벌, 네. 또 뭐 이런 만주국, 또 일본의 만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많아서 봤는데요. 네. 우리가 60년대에 보면
이 한국에서 네. 웨스턴, 한국 스타일의 웨스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만주를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네. 그 만주 웨스턴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만주 웨스턴이라는 게 뭔가 하면 그 만주 벌판이 너무 넓습니다. 한국에는 솔직히 말 타고 멀리 갈 만한 평원도 별로 없어요. 만주는 뭐 대평원. 네, 만주는 가면 대평원이지 않습니까? 그 대평원에서 뭐 이 멋있게 보이면서 말 타고 가면서 뭐 가끔씩 악당을 패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족보는 사실상 마적단입니다. 마적단입니다, 마적단. 마적단.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도적질을 하는 집단이라고 해서 마적단이에요. 네. 그래서 김일성은 일찌감치 마적의 뜻을 두고 만주로 넘어가서 만주에서 마적질을 하다가 이제 점점 만주가 한때는 이렇게 이 질서가 없는 형태로 네, 유지됐다가 무정부 상태였다가. 예, 무정부 상태였다. 왜? 그걸 만주는 원래 군벌이 지배하고 있어서 네. 일본도 손을 못 대. 그 중국 본 청나라도 중화민국도 손을 잘 못 네. 대고 막 이 군벌하고 협조를 했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일부 군벌은 저항을 하고 일부 군벌은 일본에 붙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이 그 마지막 황제 푸이를 데려와 가지고 만주국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푸이가 이제 앉아 있고 그래서 위성국가였는데 사실 만주국만큼 이 뭡니까 재미있는 네. 역사에 연구해 볼 만한 대상이 되는 그렇죠. 나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새로 수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신경, 지금의 그렇죠. 장춘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만주국은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이 서양 문물부터 시작해서 일본 문화, 중국 문화, 또 이 만주의 특유한 웨스턴 문화까지 뒤섞인. 네. 그래서 만주국의 그 건국 모토가 오조 협화였는데 네. 뭐 일본 이쪽 이 조선족, 만주족, 한족, 또 하나 몽골족 이 5쪽이 연합해서 만든 국제국가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의 꼭두각시 정권이었습니다. 예, 꼭두까지 정권이고 그 만주국의 무슨 철도라든지 금융 네. 이런 핵심적인 거는 일본 다 잡고 있으면서 어쨌든 일본이 자기가 직접 만주를 식민지로 만들 다음에 네. 국제적 비판에 직면할 거니까 위성 국가를 네, 만들어가지고 독립국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했죠. 그런데 이제 만주국이 들었으니까 김일성이가 옛날처럼 도적질을 하고 다니기는 네. 좀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붙었다가 당시 뭐 중국 공산당이라는 것은 국공내전 즉 장개석 국민당과 네. 공산당의 내전에서 항상 몰려가지고 쫓겨다녔고 죽도록 피난다녔잖아요. 애난 그렇습니다.战争이라고. 네. 그래서 쫓겨다녔고 그러니까 만주 그 모택동이한테 붙어봤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소련은 음. 1918년입니까? 이미 소비에트 연방이 들어서가 네. 나 처음에는 이 저 만주 쪽에는 이 황제의 충성을 바치는 백군들이 다 여기 도망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이 니콜라이 황제한테 충성을 바치는 군대와 그 귀족들이 전부 만주로 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디 갔습니까? 나중에 블라디보스토크. 예. 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제 이 소련이 다 밀려와서, 밀려오니까 홍콩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만주에 있던 소련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고 지금처럼 중국하고 이 소련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채 네. 국경을 끌 수도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소련은 이미 나라가 탄탄하고 네. 만주까지도 이제 소련 공산당이 다 접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집에 붙어 먹으면 뭔가 나올 게 있겠구나. 뭔가 먹을 나올 게, 게 네. 그래서 소련 공산당에 들어가서 네. 소련군 장교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처럼 그래도 만주에 있는 뭡니까 이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장교가 된 게 아니라 도적질을 하다가 소련에 붙어서 장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련이 이제 북한을 먹으려고 보니까 이제 38선이 1945년에 꺼지잖아요. 네. 그 앞잡이로 누구를 보내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도 이거 한국에 있는 민족주의자가 누구 세워놓으면 네. 소련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왜 소련은 이미 저 동구권에서 네. 그런 걸 많이 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소련이 얼마나 잔인한 놈들인가 하면요. 그 얼마 전에 폴란드 바르샤바 분기 네. 그 역사들이 이제 이 폴란드가 공산화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부터 알려졌어요. 소련이 2차 대전에 바르샤바가 독일군 나치 SS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제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네. 소련군이 근처 한 3, 40km 오니까 소련군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항쟁을 해가지고 독일군을 몰아내야 네. 우리가 적어도 지분이 폴란드가 생긴다. 지분이 네. 생긴다. 정치적 왜냐하면 지분이 그렇죠. 생긴다. 독일하고 이 소련이 네. 폴란드를 반반씩 나눠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무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1944년에 폴란드인들이 봉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련군이 강 건너 바르샤바 바로 1km 앞에 네. 와놓고는 안 들어오면서 그 저항을 하던 즉 영국의 망명정부에 충성을 바치는 폴란드 저항군들이 다 괴멸될 때까지 네. 기다렸다가 이 사람들 다 죽고 나니까 들어와서 그나마 숨어있던 네. 폴란드군 장교들을 다 잡아가지고 시베리아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를 갖다가 공산화시켰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장교들을 아예 그냥 다 학살을 해버리잖아요. 학살하고요. 네, 또 그러고 또 남은 사람 전부 시베리아로 보내가 다 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폴란드 대통령이 그 현장을 찾아가다가 비행기가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민족주의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네. 좀 자아성향을 가진 민족주의자 뭐 여운형이라든지 박헌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약에 세웠다가는 한국에서 자기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은 또 자기 지지 기반을 가지고 소련한테 달라들 거다. 그럼 요놈들을 또 처리하는데 힘이 한 번 더 들 거다. 네. 그러면 어떤 놈이 제일 좋느냐? 우리 시다바리 한 놈을 한국에 갖다 꼽아서 북쪽에다가 이놈을 갖다가 그냥 전설적인 독립 운동가로 운동가가 위장해서 네. 왔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저항하는 놈들 다 몰아낼 때까지는 소련군이 뒷받침을 해준다. 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게 김일성인데요. 황홍구 교수는 이 박사학위를 네. 받을 때 네.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해서 실제로 보천보 전투 같은 경우에 네. 김일성이 참가했는가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문이 의문이 있습니다. 있고 자, 수십 명이 가가지고 네. 요즘 같으면 파출소 파출소도 굉장히 산간 오지에 있는 파출소. 그렇죠. 보천보라는 게 한경북도 거기가 지금 말하는 삼수갑산입니다. 삼수갑산 북천 다 네. 붙어 있잖아요. 삼수갑산 제일 북쪽에 그것도. 네, 그게 보천보예요. 네. 거기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주재소의 지서 네. 뭐 그러니까 일본 경찰 몇 명 있지도 않아요. 너댓 명 있는데 가서 한두 명 죽였대요. 네. 그리고 양민을 좀 죽였고 양민 학살했죠. 2살짜리 아기도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저는.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가 굉장한 전투처럼 포장이 돼 가지고 네. 모스크바에 있는 언론에 실렸는데 그 과정은 뭔가 하면 소련이 자신들의 끈아풀인 예를 들어서 항일 세력을 가지고 일본에 깊숙한 데 들어가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광고하고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한데 이용됐는데 그나마도 그 전투에 김일성이 참가했는지 김경천이 참가했는지는 아직 역사적으로도 규명이 안 됐습니다. 규명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 부분이 정확하려면 지금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그 어떤 이 자기 일제 시대 때의 네. 어떤 자료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이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일성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산리 대첩이라는 것처럼 네. 본인이 항일 투쟁이 뭔가 의미 있을 만한 그런 부분으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김일성이 중국 공산당으로서 활동했던가 소련 공산당으로 활동한 부분은 그것은 일제하에 항일 투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소속이 그 사람의 존재를 규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규정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일성이 소련군으로 간부로 예를 들어서 일본군과 전투를 한 네. 부분을 우리가 국사나 역사에서 기려야 될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그 소련군의 일부로서 싸운 거죠. 그러니까 독립을, 네, 대한 독립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고. 우리 국사나 역사에서 연구할 가치가 없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한홍구 교수는 자신이 국사관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련군 장교, 뭐 한국 사람들 중에 중국 공산당에 들어갔거나 네. 소련 공산당에 들어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거기에 소속으로 항일 투쟁을 한 사람은 한국의 역사에서 다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해요. 제 말 틀렸어요? 저는 뭐 동의합니다. 군인이 아니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소련 국적을 취득해서 소련 공산당 간부로서 중국 공산당 간부로서 항일 투쟁을 한 사람을 굳이 우리가 언급할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게 우리 독립운동사의 일부가 돼야 되는지. 그러면 당시에 네. 제미교포 중에 미군으로 예를 들어서 네. 가가지고 미군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중국 전선에서 플라잉 타이거라고 미군이 장개수 군대에다가 항공대를 제공했잖아요. 네. 비행기하고. 네. 거기에 싸운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왜 솔직히 뭐 말 타고 총 들고 사람 몇 명 죽인 것보다 비행기로 폭격한 사람이 훨씬 더 전과는 더 훨씬 큰데 더 많죠. 왜 그런 사람들의 역사는 규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마디로 주변 열강에 네. 앞잡이 군대 앞잡이로 들어가서 그렇게 일본과 싸웠다고 해서 그 사실을 예를 들어서 업적이라고 박사학위로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자, 한홍구 교수가 최근에 했던
이런 발언들 중에 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하다 이렇게 느낀 대목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뭐 한홍구 교수가 이런 어떤 우리 사회에 이 논란이 되는 이념적 현장에 있어서 네. 최근에 이제 주요 논객으로 부각이 돼서요. 과거에 이름이 있던 논객들은 요즘 좀 조용하지 않습니까? 네. 김용민, 진중근 뭐 이런 사람들은 네.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좀 낮아졌는데 한홍구 교수는 그때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고 또 분쟁의 이 대상이 될 만한 이념적 여야적 네. 대립 사건에는 꼭 끼어들어서 한마디씩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한홍구 교수 한마디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국 교수로 비롯된 한국의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강남 좌파, 강남 좌파, 리무진 좌파. 리무진 좌파. 여기서 강남이라면 꼭 강남에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좌우한 집에서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하는 행동은 자기가 혜택을 받은 그 체제와 자기의 수혜를 제공하는 데 기반이 되었던 그 시스템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조롱하고 힐난하는 사람을 저는 강남 좌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생활 수준은 꽤 높게 유지하는 분들. 자, 좌회전 깜빡이 켜고 실제 행동은 우회전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품 양복을 입고 네. 또 일가가 끝나면 어여쁜 여인들과 이 강남의 와인바에서 네. 와인을 마시면서 시대와 역사에 대해서 붕괴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잘못된 집에 갈 때 거니까 되면 이제 네. 벤츠를 타고 가고요. 네. 와인 마실 때 안주는 이제 캐비어, 철갑 네. 상어 알을 먹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일부가 뭐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특정 지역을 뭐 제가 뭐 폄하하거나 또 뭐 높이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떤 분은 굉장히 그 아주 좌익적인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았는데 나중에 경찰이 검거를 하고 보니까 그 T로 시작하는 여기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런 신문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서 위선적인가 하면요. 사회개혁이나 이런 데 앞장을 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손실을 각오해야 됩니다. 네. 장 박사가 나눠도요, 뭐 황치킨, 뭐 장만원이지만은 네. 우리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뚜렷한. 요 다시 한번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황 소장님은 이제 누가 저녁 먹으러 갈 때 저녁값이 드니까 좀 싸게 먹으려고 일단 출출한데 치킨부터 먹자고 그래서 배달을 시킨다고 그래서 황치킨이고 저는 베라TV 운영이 너무 어려워져서 만나는 분마다 10,000원이라도 좋으니 후원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장 10,000원이. 그 사실은 그것보다 좀 더 절박해요.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네. 사무실 바로 길 건너에 치킨집이 있는데 네. 그 집에 가서 사옵니다. 아 배달이. 배달을 하면 15,000원. 아 배달료를 아끼기 위해서. 사오면 네. 8,500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그야말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떠들다 보니까 네. 종편에서도 좀 추방도 당하고 이렇게 되면서 좀 공공해졌어요. 네. 그래 공공을 감수하면서 치킨 다리를 뜯으면서라도 네. 그렇게 손님 접대를 하면서라도 할 말은 하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하자 그런 네. 걸로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강남 좌파가 아니라 그야말로 흡수저 우파죠. 네. 그런데 강남 좌파들은 자기 누릴 거는 다 누립니다. 학교에서 뭐 대학 교수로서 안정적 월급을 받고 네. 또 각종 강연이나 사회단체 활동을 하면서 출연료 받고 TV에 나가고 좌파들은요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지금 뭐 종편을 한번 보십시오. 좌파들만 불러가지고 스타로 네. 키워줍니다. 저는 구경도 못한 종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좌파들의 공간, 또 좌파들은 일정하게 문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소비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이 있어요, 마켓이. 예컨대 좌파에서 영화를 만든다, 뭐 좌파에서 출판물을 낸다, 그러면 그거 소화해주는 강연 시장도 뭐 그렇고요. 도서관 시장, 뭐 강연 시장. 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그런 부분들은 다 누리면서 이러면 이런 값대로 또 올리면서 정치 할까 말까 하면서 간 보면서. 내가 그야말로 이 금수저 물고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흑수저들을 어여삐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입장에서 네. 내가 흑수저를 위해서 발언만 한다. 이것이 강남 좌파의 기초적인 시각입니다. 그 강남 좌파 중에는 한홍구 교수 비슷한 분들도
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저는 조국 교수도 강남 좌파라고 봐요. 네. 뭐 조국 교수가 강남 좌파. 본인이나 강남 좌파 맞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죠. 그리고 본인이 뭐 나는 강남 좌파답게 뭐 얼굴도 굉장히 핸섬하게 잘생겼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고 네. 본인이 그 지난 2012년 대선 전에 낸 진보 집권 플랜에 보면 아예 화보집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본인은 잘생긴 게 컴플렉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던가요? 그 책에 나오던가요? 원래 잘난 사람이 네. 내가 말이야 그 잘생겨서 이게 진짜 네. 내가 약점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다수의 못생긴 사람들은 저놈을 그냥 확 이렇게 네. 진짜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죠. 자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네. 조국이한테 열등감 전혀 안 느껴요. 난 조국이보다 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각자 기준이 다 있는 거니까. 네, 각자 기준이 있는 거니까. 네. 그것도 뭐 그렇게 이야기해. 웃자고. 아니 웃자고 한 얘기가 네. 그래서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외모 얘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논점을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강남 좌파라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요 흑수저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강남 좌파는 그 자식들부터 그 손자까지 그 다음에 3대, 5대, 10대까지 절대 흑수저가 안 됩니다. 신분이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요. 한때 우리 대학 다닐 때요. 그야말로 집에 아버지가 노동자고 집이 막 찢어지도록 놈 한마디도 없는 시골 출신이거나 네. 노동자거나 이런 집의 애들이 그야말로 공부를 잘해가 가족의 네. 희생을 딛고 서울대에 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그럼 모여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나 해서 출세나 하든지 그걸 하지 않고요. 또 고시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양심을 못 이겨갖고 네. 운동권에 뛰어들어서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부잣집 아들은 가끔 이렇게 보다가 운동을 해요. 그 돌도 잘 안 던지고 다치는 데는 안 해. 주로 뭐 뒤에서 이론이었더니 이러다가 한번 잡혀갑니다. 부잣집 아들이 한번 잡혀간 거는 한홍구 씨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네. 회자가 되는 내용으로 남습니다. 조국 교수도 그 뭡니까 박노해 시인 네. 거기에 산업행사. 산업에 네. 뭐 승격 줬다 졌다 해서 뭐 관련됐다고 잠깐 깜빵에 갔다 왔지 네. 않습니까? 그거는 백로산 뭐 그거는 평가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죽을 때가 내 몸에 보면 온통 흉통이다.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잡혀가고 얻어맞고 이래도 군대 끌려가고 이래도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없는 놈이 그러는 실제로 또 농민운동 엄청 젊었을 했죠. 때 엄청나게 네. 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그거는 아무 황장수의 농민운동사. 그거는 네. 아무 문제도 아닌 거고 아무 주목도 못 받는 네. 거고. 네. 이 금수저들은 네. 운동하다가 한번 잡혀가면 그걸 갖다 엄청 부풀려 갖고요. 이렇게 했다 하고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금수저는 완전히 탄탄대로로 갑니다. 네. 심지어 한번 잡혀갔다 온 것도 온 사회의 동정과 지지를 받으면서 이 드라마틱하게 미화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깐 외출을 해가지고 네. 뭐 운동권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그 나머지 인생은 다시 돌아가서 유학 가가지고 편안하게 삽니다. 조국 교수도 유학 갔다 왔고 한원구도 유학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전 백성의 반 이상이 노위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산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조선시대 일부 양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도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한국의 이 금수저가 뭡니까? 한국의 금수저는요 철학이나 품격이라든지 뭐 엘리트 지금 지식인 의식 이런 게 금수저가 아니고요. 해방 이후에 일제 해방 이후에 한국의 금수저는 오로지 돈이 있으면 금수저입니다. 돈이 있으면 출판사도 할 수 있는 거고 돈이 있으면 건설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돈을 갖고 자식을 유학을 보내고 자식을 또 교수로 냈다 꼽을 수 있으면 그건 금수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과거에는 신분제 사회일 때는 그 신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 말하자면 돈이면 뭐든지 다 되는 사회. 그러니까 너의 출신 성분, 출신 지역, 성별, 민족, 종교적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받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네 노력으로 번 돈이 있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뭐 유학도 갈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사회가 됐는데 정작 그런 사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보신 분들이 이런 사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거 이거는 논리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귀족이 옆에 미천한 네. 농노들 보고 너네 처지가 이래서 네. 어떠하냐 개선이 돼야 되는데 네. 안타깝다 이겁니다. 이 귀족은요 운동권을 하든
좌에 있든 위에 있든 어느 쪽을 골라 잡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가서 내 시장이 커질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갑니다. 네. 이쪽에 가서 내 시장이 커지고 내가 먹혀들 것 같으면 이쪽으로 가는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왜?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가 돈으로 네.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얻은 거 아닙니다. 한홍구 교수는요. 보통 사람이 가난한 집 자식이 네. 한홍구 교수처럼 살았으면 네.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비참한 말로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학 갈 수 있었겠어요? 미국에? 아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저희가 이명래 고향 얘기를 했는데 외할아버지는 헌법을 세운 저 유진호 박사. 야할아버지는 유진호 박사고 네. 그 저기 이 뭡니까? 이 이명래 부부는 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유진호 박사라 그러면은 이제 해방 전에 소설가로서도 이름을 날렸죠. 저는 문학을 했기 때문에 유진호 박사가 쓴 김강사와 티 교수 혹은 창랑정기 같은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또 대한민국의 재헌 헌법을 기초한 걸로 알려진 예, 그렇죠. 그분이 헌법 바로- 학자였고 네. 나중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야당 당수 야당의 당수를 했죠. 네. 예. 그분이 이제 저 외할아버지시면 이게 어마어마한 집이네요. 어마어마한 집이죠. 네. 그 이명래 고향의 이명래 이분도 어쨌거나 선조 중에 한 분이십니까? 선조 중에 한 분인데 네. 그 여기 나오네요. 네. 외할머니. 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는 네. 그 유진호 박사고 네. 외할머니가 네. 이명래 고향의 그 이명래. 이명래 씨의 딸입니다. 야, 그럼 도대체 어마어마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이런 분이 정말 저는 예. 외가가 네. 아까 잠깐 착오를 해서 네. 이명래 외할아버지가 이명래인 줄 알았더만 외할머니가 이명래 씨의 딸이고 네. 부잣집이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판에 또 거두인 유진호 박사. 유진호 박사한테 또 네. 시집을 보냈겠죠. 야, 정말 이렇게 대한민국의 수많은 혜택을 받은 온갖 혜택을 받은 분이 대한민국적 언행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소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정치 유진호, 네. 재계 이명래, 네. 그 당시에 또 문화재 자기 붙이는 그렇습니다. 네, 일조가. 예. 네. 그래서 한만년 사장님. 정치, 재계, 문화계를 아우르는 혼맥으로 이루어진 데서 탄생한 네. 사람이 한홍구 교수입니다. 그러면 한홍구 교수는 이 자신이 그렇게 탄생하는 동안에 그 주변에 둘러쌌던 배경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야 되죠. 네. 그리고 그 배경이 한홍구 교수를 미국까지 유학을 가도록 해서 좌절되지 않고 오늘날 사회적 지위를 이루도록 기반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홍구 교수는 내가 내 능력으로 과연 교수와 이 사회적인 발언권을 가지게 된 것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이 불어에 보면 아비투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게 뭡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 자기가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어떤 내려온 고유의 후광, 집안의 후광, 후견,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난 어떤 문화적 관습 네. 이런 것들을 그 아비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홍구 교수는 솔직히 말하면 돈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 아비투스까지도 또 물러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저 위치에 이르렀음에 대해서 국민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자기를 한번 돌이켜 봐야 되더라고요. 네. 참 그런 점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홍구 개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이 절대 아니고 한홍구 교수가 이제까지 해왔던 저술 활동 그리고 언론 활동에 대한 비판입니다. 만약에 한홍구 교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와 토론을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공정하고 열린 장에서 저희와 함께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